태극신금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의 경우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 정책과 동시에 수출 중심의 정책을 펼쳤는데 이는 수요를 끊임없이 확대하면서 국내의 양적 성장을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하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국제무역을 통해서 국가를 발전시키려 했죠. 경제를 발전시키려 했어요. 근데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국제무역이 반드시 풍요를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 풍요를 보장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발전을 성공한 이유는 국제무역을 이용하면서 동시에 무엇을 했나요? 산업화 정책을 추진했죠. 민간 기업을 육성하면서 국제무역을 이용하려 했어요. 그래요. 수출에 필요한 생산물을 별도로 생산하려 했죠. 그게 성공을 거두었죠. 그래요. 그러면서 경제 발전을 이루었어요. 그래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수출에 필요한 생산물을 생산하고 그러한 생산물을 생산하는 집단, 기업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는 또한 세계화폐의 획득을 통한 타국으로부터의 원료 및 최종 소비재의 수입을 가능하게 했고 사회를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수출에 성공하면 어떻게 되나요? 수출에 필요한 생산물을 생산하고 그러한 생산물을 상업을 통해서 판매하게 되면 다른 국가의 생산물을 얻게 되죠. 다른 국가의 생산물은 어떤가요? 수입하는 국가에게 필요한 것일 수 있잖아요. 그래요. 한국에는 식량도 부족하고 천연자원들이 많이 부족하죠.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부족하지만 수출에 성공함으로써 세계화폐 현 시대에서는 달러가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세계화폐로 통용되고 있죠. 달러를 얻음으로써 국내에 필요한 것을 얻게 되었죠. 식량도 그러하고 밀 같은 것도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잖아요. 석유도 그렇고 단기적으로는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었겠으나 실로 약속효과가 크게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박정희 대통령의 정책이 약속효과가 없었다는 말은 정치적 발언이거나 그릇된 견해에 입각한 발언입니다. 요즘 들어서는 좀 뜸하지만 과거에는 경제 발전 필요 없다, 수출 정책 필요 없다, 그러면서 낙수효과 같은 것은 없다, 기업 위주의 정책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서 포퓰리즘 정책이 유행을 했죠. 반기업적이고 반시장적인 정책이 유행을 했어요. 근데 기업은 기업 소유자에게도 중요하지만 근로자의 삶의 터전이 되기도 하죠. 근로자에게도 중요한 것이에요, 사실상. 기업을 발전시키면서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낙수 효과가 굉장히 컸음을 알 수가 있죠. 기업 발전을 등한시하게 되면 또한 굉장히 어려워지죠. 기업 발전에 힘쓰면 좋아지고 근로자도 좋아지고 기업가도 좋아지고 그래요. 반시장적 반기업적 정책을 쓰면 근로자도 힘들어지고 기업도 힘들어지죠. 그 기업이 근로자와 기업 소유자의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근데 낙수 효과가 없다, 그러면서 포퓰리즘 정책을 실시한다, 이러한 것이 한때 크게 유행을 했었는데 왜 그럴까요? 역사를
진리와 진실에 입각해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사람들이 진실된 역사를 잘 알려고 하지 않죠. 그런 부분이 있고, 누구나 섭리에 입각해서 섭리를 인식하고 섭리에 입각해서 섭리를 직관하고 섭리에 입각해서 생각할 수가 있죠. 하지만 누구나 그러한 능력을 지녔다고 해서 그러하진 않죠. 누구나 그러한 능력을 지녔지만 누구나 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인식하고 생각하는 것을 또한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수 효과가 없다, 포퓰리즘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이런 말들이 통하는 거예요. 조금만 확인해보고 생각하면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는 위에서 제시한 원리를 박정희 대통령이 알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알았겠죠. 알았으니까 국제무역을 이용하려고 하고 수출 기업을 육성하려고 하고 수입을 통해서 부족한 물자를 구하려 했겠죠. 물론 경제 영역을 조금만 간주하면 알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박정희 시대에 살던 대부분 사람들은 위 원리를 깨우치지 못해 반대만 한 것을 고려하면 박정희 대통령은 뛰어난 선각자입니다. 그렇죠. 뛰어난 선각자이죠. 선각자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모든 국민들에게 경제 발전을 통해서 바른 길을 통한 경제 발전을 통해서 상당한 그래요. 절대 빈곤에서 탈피를 시켰으니 뛰어난 선각자이죠. 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원했던 게 아니잖아요. 모르고 박정희 시대만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경제정책을 진행해야 된다. 사실은 아는 이들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겠죠. 있으니까 또 실시했겠지만 대부분 이들은 반대를 했잖아요. 몰랐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이윤의 법칙과 무역의 법칙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필요 이상의 생산물이 개인이나 집단에 존재한다면 그 개인이나 집단은 다른 집단이나 개인과 생산물을 교환하려고 합니다. 생산물은 시간이 지나면 필요한 기능을 상실하여 인간이나 집단에게 필요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소비하고도 혹은 자기에는 개인일 수도 있지만 집단일 수도 있죠. 필요 이상의 생산물이 있어요. 이윤을 얻기 위함을 떠나서 어떤가요? 소비하고 남는 생산물이 있으면 생산물을 못 쓰게 되니까 시간이 지나면 교환을 해야겠죠. 교환을 통해서 자기가 소비 가능한 생산물을 얻으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역의 법칙이 곧 이윤의 법칙이다. 그건 아니에요. 생산물은 시간이 지나면 그렇죠. 또한 필요 이상의 생산물을 지닌 인간은 다양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 이상의 생산물을 종류가 다른 생산물과 교환하려고 합니다. 그 말이죠. 이러한 두 가지 이유로 인해 무역의 법칙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는 가치를 투자해 추가 가치를 얻고자 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윤의 법칙과는 별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현 시대는 어떤가요? 약간 결합되어 있죠. 이윤의 법칙과 무역의 법칙이. 보다 큰 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세계 시장을 상대로 생산물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게 낫겠죠. 그래요. 이윤의 법칙에 의해 살아가지 않는 인간이나 집단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의 생산물을 획득하게 되면 일정 기간이 흐르면 필요한 기능을 상실하는 생산물의 속성과 다양한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인간의 속성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무역 법칙에 입각해 행동하게 됩니다.
시장 지배 시대에서는 유연의 법칙과 무역의 법칙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유연의 법칙은 생산성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시켰으며, 그렇죠. 이윤을 얻기 위해서 생산성을 강화하려 하죠. 그러면서 특히 과학기술을 많이 이용하려 해요. 기업과 같은 자본이 일정 수준에 이른 사회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생산된 생산물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무역의 규모를 크게 확대시켰으며 다른 지역의 생산물은 원료가 되기도 하고 필수품이 되기도 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요. 이윤의 법칙과 무역의 법칙이 항상 서로 호혜적 관계인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현 시대에서도 확인할 수 있잖아요. 때로는 이윤의 법칙에 무역의 법칙이 반한다고 생각해요. 국제 무역에 반발하는 정책 역시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래요. 미국만 하더라도 어떤가요? 보호무역을 하려고 하잖아요. 보호무역을 하려는 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이윤의 법칙에 보호무역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호무역을 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또 보호무역이 이윤의 법칙에 반한다 생각하면 또 보호무역을 하지 않겠죠. 자유무역을 또 하고 뭐 그렇게 되겠죠. 왔다 갔다 하겠죠. 무역의 법칙과 이윤의 법칙이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이처럼 이윤의 법칙과 무역의 법칙은 다른 것이긴 하지만 상호간에 깊은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윤의 법칙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역의 법칙을 함께 간주해야 하고 무역의 법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윤의 법칙을 함께 간주해야 합니다. 이는 지나치게 고차원적인 문제이니 경제철학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철학에서 다루겠다고 했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다 언급을 한 것이지요. 그래요. 나머지 시간은 태열금화종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은 어떤가요? 의식에 있는 영혼은 어떤가는 신의 마음에 거듭날 수 있죠. 영혼만 거듭나는 게 아니라 의식같이 거듭나겠죠. 그러면서 의식의 눈은 어떻게 되나요? 어떤가는 신의 눈이 되는 것이죠. 뭐 기도 마찬가지겠죠. 다 그러한 것이긴 한데 하여튼 그와 같은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다음 말을 보겠습니다. 기욕적자 이미 고요해지려는 이는 일년 불생의 어떠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다.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고요해지려는 이는 완전히 넋의 작용을 그친 이는 그리하여 완전히 어리작용을 일으키는 이가 된다는 거죠. 경지가 어떤가는 신이 의식에 완전 강림하게 되면 어떠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의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건 무슨 말인가요?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한다. 이 말이 아닌 거죠. 여기서 일념은 넋의 작용에 의해 일어나는 생각을 가리키겠죠. 그러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이 일어날까요? 어떤가는 신의 생각이 일어나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일어나지 않으면 바보잖아요. 멍하게 있는 거죠. 그거 아니라 했죠. 예전에 살펴봤죠. 시내자 홀망기시의 안을 보고 있노라면 여기서는 단순히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어떤가는 신의 마음이겠죠. 어떤가는 신의 마음을 보고 있는 이는 호련히 그 보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린다. 그래요.
뭐 이러한 현상은 꼭 어떤 신의 마음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일어날 수 있죠. 일에 집중하다 보면 그 자기가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는 거죠. 이시심신, 이때는 몸과 마음이 편당 일장대방, 곧 한바탕 크게 놓인다. 무슨 말인가요? 몸과 마음이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뭐 집중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죠. 자기 자신조차 잊어버리죠. 어떤가는 신의 마음을 집중해도 그렇다는 거예요. 만년민정, 모든 인연이 발자취를 갖춘다. 민정, 즉 아지신실 노정, 곧 나는 어떤가는 신의 방에 있는 화로와 솥이 된다. 어떤가는 신의 화로와 솥, 그 무슨 말인가요? 어떤가는 신의 마음을 드러내요. 어떤가는 신의 뜻을 실현하는, 어떤가는 신의 수단이 되는 거죠. 어떤가는 신의 방에 있는 화로와 솥은 어떤가는 신이 이용하는 수단이잖아요. 어떤가는 신의 마음을 드러내 실현하는, 어떤가는 신의 대리인이 된다. 이 말이겠죠. 이 말이죠. 그래서 그냥 비유로 표현한 거죠. 역부지제 하소 또한 그러한 상태로 있음을 알지 못한다. 어떤가는 신이 대리인이 되어서 어떤가는 뜻을 실현하고 있지만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조차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용맥귀신, 자신의 몸을 찾고자 하나, 그러한 상태에 있어서는 자신의 몸을 찾고자 하나. 그럼 자신의 몸, 여기서는 자신의 몸이 뭔가요? 어느 순간 영혼의 정체성을 찾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영혼의 정체성을 찾으려 하나 요불 가득. 결국 자기의 몸을 찾지 못한다. 자기의 정체성을 찾지 못할 정도로 어떤가는 신과 같아진다. 이 말이죠. 차위 천입지중, 이를 가리켜 이와 같은 경지를 가리켜 이렇게 풀할 수도 있겠죠. 천입지중, 하늘이 땅속으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영혼의 마음에 어떤가는 신과 어떤가는 신의 마음이 생겨났다. 뭐 이런 뜻을 간직하고 있는 거죠. 비유적 표현이죠. 하늘이 땅속으로 들어왔다. 중묘기근지시야, 모든 묘한 일들이 그래요. 근본으로 돌아간 때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래요. 모든 묘한 것들, 지금 내관을 하고 있는 거죠.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 작용이나 마음에 있는 영혼이나 모두 뿌리로 돌아갔다. 어떤가는 신에게로 돌아갔다. 그 말이죠. 즉 차, 편시, 응신, 입기열, 이는 곧 응신, 응결된 신, 뭐 어떤가는 신을 가리키죠. 기열, 기의 구멍으로 들어왔음을 가리킨다. 기열은 뭔가요? 시간으로 들어왔다. 이것을 이제 비유적, 상징적, 비유적 표현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요. 천입지중, 이건 어디서 나올 것인가? 하늘이 땅속으로 들어왔다. 하늘이 땅속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원래 하늘과 땅은 분리되어 있죠. 하늘은 위에 있고 땅은 아래에 있잖아요. 천입지중, 하늘이 땅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땅이 하늘 밑에 있게 되는 거죠. 계상은 어떤가요? 이건 공개죠. 땅을 표시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요. 하늘은 근계죠. 우리가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을 보면 땅이 밑에 있고 하늘이 위에 있어야 되죠. 그런데 반대죠. 하늘이 땅속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건개는 하늘 뜻하기도 하죠. 남자를 뜻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와 같은 경지를 가리켜 천지교태다. 그렇게 주역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천지교태에서 이러한 경지가 이러한 경지를 천지교태라고 하죠. 천지교태에서 비롯된 문장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이와 같은 경지를 천지교태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래요. 이번 시간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